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연결된 이야기인데 네. 이번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오랜 그 봉쇄 정책을 끝내고 리오프닝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다른 시장에 비해서 너무 반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가 안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중 그 패권 갈등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전망들도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패권 갈등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좀 생각보다 반등이 안 되는 거는 중국의 펀더멘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16, 17, 18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절대 반중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도 같다는 말씀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그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측도 가능한 거고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이랬으니까 안 좋다가 또 이걸 대응하고자 해서 어떤 카운터 액션이 나오면 좋아질 거고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저는 적어도 그런 예측성이 없다고 봐요. 첫 번째, 중국의 그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16페이지 그림 몇 장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를 제가 항상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1989년도에 탱크로 시민들 시위하는데 밀어버리고 이 사건이 민주주의의 열망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2001년과 2000년 이전에 중국이 고성장을 구가할 때는요. 매년 GDP가 두 자릿수 후반까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성장을 구가할 때 항상 경제학적으로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물가가 창궐을 하고 실업률이 폭등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라고 하는 게 항상 이 개선하는 방향이라는 개선하는 쪽으로 성장을 한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경제, 이 금융 시스템이든 경제든 항상 효율성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2000년 이전에 그 중국 땅덩어리에서 지금 항상 올려오는 산악지역, 사막지역에 있었던 그 농민공들이 이 중국 경제도 항상 성장을 구가하는 쪽이 동남쪽, 해안 쪽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쪽으로 다 몰려왔어요. 근데 당시에 인구가 15억. 15억 중에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10몇 세인가요? 하여튼 뭐 20세 즈음부터 한 50세까지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경제활동 인구가 어떤 국가든지 한 30% 보거든요. 그러면 15억에 30%면 한 5억, 4억 5천, 5억 정도 됩니다. 그 젊은 중장년층들의 일자리를 모두 다 못 주죠. 어떤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이쪽 앵글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청년 실업률이 막 30-40%에 육박을 했었고요. 그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거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이거 나 먹고 살아. 공산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분배해서 아무도 배고픔 없이 그냥 평등하게 살게 해줄게라는 게 공산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됐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그 때륙 기질이 있잖아요. 왜 때륙놈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 일자리 줘. 이게 천안문 사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때 당시에 피더스였어요. 먹고 살게 해줘. 그런데 지금 한 20-30년 딱 지나서 작년 11월 15일부터 그림에 써드린 대로 뭐하고 있나요? 백지 시위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라는 게 뭐죠? 락다운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다 막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 걱정보다는 야 우리 좀 자유롭게 해줘. 프리어스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그 민중분기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공산당이 미국을 무서워할까요? 패권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자국민들이 공산당 필요 없어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걸 제일 겁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를 겪고 나서 아뜨한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경제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만을 잠재우면서 경제 고성장을 구가해야 할까?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2000년 초반에 WTO에 가입은 또 다른 얘기니까 가입시키고 2003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그 대학원 다니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인턴할 때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이 서부 대개발 국책 사업이라는 책자를 주시면서 저한테
몇 개 책자 주시면서 공부해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왜 우리나라도 7개년 뭐 경제개발 계획과 비슷한 겁니다. 그게 중국 땅의 서부 쪽에 서부 북부에 있는 사막과 산악 지역을 도시화 근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이 건설 분야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30, 40%될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면 노동자 많이 필요하죠. 원자재 많이 필요하죠. 뭐 돈이 많이 돌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 인프라 개발을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경제 성장을 구가를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 중국에 추산하는데 한 1억 채 빈집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1억 채. 우리나라 인구보다 2배가 많은 빈 아파트 주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다 지어놨는데 완전히 귀신 도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인프라 또는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구가했던 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일단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 1989년도 당시에 중국의 1인당 GDP가 284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 1인당 중국의 GDP가 12,500달러예요. 그러면 몇 배가 성장을 한 겁니까? 그럼 소득 수준이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살 걱정보다는 자유롭게 소비하고 창조적이고 뭔가 좀 리버럴한 생활을 꿈꾸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야 시장 경제나 경제도 사회 구조도 성장을 하게 마련이에요. 이 사회학적인 문제니까 제가 뭐 사회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중국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진핑 독재, 시진핑을 위시해서 6명이 공산당을 지배하면서 14억 5천의 인구를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전근대적인 사회 지배 시스템을 지금도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백지 시위만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작년 초에 지방은행들이 예금 인출이 막히면서 그때 풍선 시위라는 게 발발을 이미 했고요. 우리나라 미디어에는 발표가 안 됐었지만 그리고 그게 계속되다가 작년 11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때문에 백지 시위가 연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2월 달부터는 백발 시위라는 게 또 새롭게 민중봉기가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 개혁한다고 했는데 이제 중국 분들이 연금 개혁하게 되니까 많이 내고 못 받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내 연금 돌려줘 이러면서 백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민중봉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심상치 않은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일단 좀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경제학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17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프를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뭐 신용 창출 상황, 중국 인프라 투자 여건, 그 다음에 제조업 부동산 투자,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국은 이제까지 고성장을 인프라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끌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출도 수출이었겠지만, 그런데 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개발 여건 그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신용 창출 상황, 신용 창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 뱅크 랜딩 스탠다드 뭐 대출 기준이 까다로운 게 신용 창출이 옥죄일 것 같아서 상업용 부동산도 불안하고 이런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금 신용 창출 상황을 보시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오른쪽에 중국 인프라 투자 여건을 보시면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을 보면 되거든요. 이제까지 과거 한 20년 동안 중앙 정부 차원에서 끌어왔다가 재정 고갈도 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로 그거를 뭐라 그러죠? 리더십을 옮겨줬단 말이죠. 지방정부 재정 여건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소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에 제조업 부동산 투자도 급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펀더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내후 외환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업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 자체를 저희는 신뢰를 못하니까 지난 1, 4분기에 뭐 4.9%인가요? 5.1%인가 성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어떤 그 분석가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 가끔 발표하신 거 보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거의 제로 성장 내지는 끼케야 1%대 성장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 그런 현상이라는 거고, 또 하나 미중 지금 반도체 수출 금지시키고 하면서 위에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수출 중에 대미 수출 비중이 급감을 하고 있죠. 대미 수출 비중이 거의 한 24, 25% 될 겁니다. 그게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중수입을 막았을 때 미국만 그렇게 될까요? 유럽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중국은 그렇게 쉽게 중국 정부가 막 지원해 주니까 어떤 종목이 뜰 거고 업종이 확 뜰 거고 예전 2006, 7년처럼 그 모 차이나 펀드들 뭐 막 2006년도에 1년 차이나 펀드에 투자했더니 100%, 2007년도 70%,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 급감해 지금도 회복 못하는 걸로 제가 계좌 확인을 몇 개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중국 내 시장 경제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보려면 아래 두 개 그래프를 보시는데요. 먼저 중국의 그 경제 구조가 반시장적이라는 거는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노동수당입니다. 밑으로 꺾이고 있는 좀 밝은 청록색 그래프가 기업들의 영업이익 그래프예요. 자, 보세요. 기업들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이익을 벌어들여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동수당으로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근데 어떤 기업이 중국에 가서 기업 영업 활동을 하거나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할까요? 다 뺏어서 노동자들한테 줘버리면. 이건 절대 정치색을 표현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지. 기업 영업이익은 급감을 하는데 노동자들한테만 다 뺏어서 돌려준다? 어떤 기업이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고 투자가 불가능해져. 당연하죠. 기업의 토양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옆에 가운데 그래프 중국 내 기업 투자 효율성을 보자고. 투자 효율성이라고 할 때 이제 ROE를 보죠.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해서 에쿼티, 기업이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업 토양이 활성화가 되고 시장 경제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하면 ROE가 보통 그래도 좀 성장을 하거나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다른 여러 뭐 유럽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그 이머징 마켓 이렇게 그래프를 쭉 보시면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 즈음 2012년 즈음 때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색깔이 조금 불분명한데 약간 청록색 그래프입니다. 가장 최근 그래프가 급감을 하고 있는 쪽이 중국의 ROE거든요. 중국 기업들의 ROE거든요.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방금 제가 반시장적인 경제 구조 말씀드렸던 거 괴를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중국 가서 기업 활동을 할 동인이 뭐가 있고 어떤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 때문에 무슨 어떤 업종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시장 경제 토대 자체가 되게 왜곡돼 있다는 거죠. 반시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하나 보고 싶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9월 달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당시에 아시아 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독재 체제의 병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 보통 대화에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독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독재자 한 사람이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체제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이건 뭐지? 이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독재입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시진핑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때 약간 패권국 흉내를 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본인의 독재의 어떤 관심을 해외로, 그러니까 보통 그 독재자들이 그 민심 위반이 됐을 때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게 이제 그 컨센서스를 쫙 모아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시에 1대1로라는 걸 구상을 해요, 본인이. 그때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는 되게 다들 의미 있게 봤으니까. 1대1로라는 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륙을 통해서 유럽, 동남아나 수륙을 통해서 수륙 양용 패권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2022년 말 기준으로 1대1로를 통해서 170여 개 국가에 약 13,500개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최근에 스리랑카가 뭐 다 손 들었네, 못 갚고 다 이런 떠나서 제가 써드린 대로 지난해 6월 달에 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라는 거 명문이에요. 거기서 에이드 데이터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대학 산하에. 거기서 발표한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 6월 달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대1을 통해서 지금 1913년도부터 뭐 한 10년 됐죠. 170여 개 국가에 13,500개 프로젝트에다가 차관, 투자, 대출을 했던 거가 규모가 1,300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 규모 중에 60%가 지금 다 부도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뭐 부도 상황이 60%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를 떠나서 여기서 반만 부도에 처해 있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끌어왔던 부동산 인프라 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던 것도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 한참 투자하는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외환보유고가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외환보유고를 정확하게 제대로 따져보면 중국 외환고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그 중국 이런 지금 이제 다시 재상승에 관해서 저도 그 얘기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결국 중국이 살아나려면 부동산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중국에 지금 노는 집이 1억 채다. 그렇죠. 네네, 1억 채. 근데 뭐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또 하나 제가 문제 의식을 갖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치자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그게 어쨌다는 걸까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이제까지 끌어왔으니까 당장은 올라갈 수 있겠죠. 1억 채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는 얘기는 만들어도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 개발회사 부도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 하나만 부도난 게 아니에요. 뭐 50개인가 부도가 줄도산이 났던 거였어요. 만들어도 팔리질 않는데 그 부동산 경기가 경제 성장을 견조하게 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 투자는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중국 전기차 ETF 뭐 반토막 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 가서 굳이 전기차가 어때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뭐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지분으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할 때는 내부가 안전하게, 뭐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나고는 다른 문제고 안전하게 다시 내 수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나라 통화라는 게 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위화나 또는 중국의 경제 체제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작년인가로 기억하는데 판빙빙 한 4개월 실종됐다가 나타나죠. 마윈 한순간에 뺏겨버리죠. 맞아요. 이걸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공산당 체제인 거예요. 공산당 체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나 10억 줄 테니까 중국에 가서 투자할래?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중주의자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랑 이 경제나 이 정치적 성향이랑 따로 구분해서 당연하죠. 된다는 거. 네, 당연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너무 제가 힐난하는 투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지금 그 자산 배분형 ETF 중에 신흥시장 ETF를 좀 일찌감치 넣어놨거든요. 올해 이제 신흥시장이 어느 정도 대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ETF 중에 중국 비중이 한 1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정책적인 어떤 완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팀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아예 중국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게 투자 기회가 있으면 일부라도 노출을 시키는 게 맞죠. 역시 모든 투자의 답은 분산 투자라는 거.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